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중개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80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 가는 게 전속 중개계약서죠. 법정 의무 사용 서식입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입법상의 실수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당사자 간에 따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 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게 되면 3월을 초과할 수도 있고 3월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입니다. 3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이러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다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특히 이 점은 자주 출제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의무 사용 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전속 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죠. 다만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전속 중개계약도 불요식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전속 중개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했습니다. 그럼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를 하지 않으면 3월이 되는 거죠. 그럼 3월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전속 중개계약 관계는 끝납니다.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전속 중개계약 관계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중개계약 관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의뢰받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상태가 된다라는 것 뿐이지,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 5번에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라면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죠.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81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 입장이죠. 그렇다고 해가 부동산 중개계약이 상사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민사중개계약이죠. 그 민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2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라면 곤란합니다. 편무계약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곤란하죠. 편무계약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지 조건인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서로 간에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특수한 쌍무계약이지 편무계약에 해당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시험 지문에 혹시 편무계약의 성질이 있다, 편무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그나마 O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출제를 만약에 실전에서 하게 되면은 이 신청의 소지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에 대해 어찌됐든 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던 결론적으로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지만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개계약을 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제 22조에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또 해놓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4번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구별되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다라고는 보지만은 민법상 위임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계약은 영업하는 상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개업공인중개사죠. 따라서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5번에 민법에서 정하는 위임, 고용, 도급, 현상, 광고 등 어느 거래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의 혼합계약, 혼성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형계약인 중개계약이 판례 입장에 따르면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또 두 개로 처리돼야 되겠네요. 81번은 2번도 틀리지만은 1번도 틀렸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2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중개 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출된 지문인데 우리 중개계약을 이론적으로 유형화시켜 볼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독점 중개계약, 그리고 단독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정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별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의 구별의 기준은 중개 권한의 독점성이 어느 정도냐, 중개 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별했다라면은 요거는 중개 활동의 주체 수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보수 지급에 관한 걸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 기준이 서로 다른 형태의 중개계약들이기 때문에 서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 중개계약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가 중개계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구별 기준은 일반이면서 독점 중개계약,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별 기준은 중개 권한의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를 우리는 공동중개계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력해서 중개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중개에 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거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겠죠.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서로 상관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중개 행위를 허용하는, 의뢰인이 허용하는 그런 중개계약을 공동중개계약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 규정에 따라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동안 일간신문에 비공개를 요청받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공동중개를 허용한다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은 아울러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3번에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가 보장되는 것은 독점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 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전속과 독점 중개계약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반이 되고 그에 따라서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만큼 보수의 보장을 받게 되고 전속이라면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위약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보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받는 중개계약을 독점 중개계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에 72페이지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은 정률 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순가 중개계약에서 여러 차례 시험 지문이 나왔는데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느냐 금지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됐어요.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률 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정가 내지 정률 중개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은 거고 이거는 비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보수 요율을.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령 32조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 시스템은 요율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한도 요율을 정해놓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정률 중개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중개보수의 시스템이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는 정가 중개계약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순가 중개계약의 개념적 특성상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전속 중개계의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이라는 게 결국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반이 되지를 않으니까 다만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 그래서 5번 같은 거는 국어적 표현이 조금 생소한 표현이라서 수험생이 어떤 의미의 문장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 이게 바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83번에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즉 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하는 법 규정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로 틀려버렸네요. 권장서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랬어요. 안 해도 되지만 권장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라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내야 되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네 가지죠. 작성하게 된다면은 권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임의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작성 요청을 받고 작성하게 된다면은 권장 서식이든 임의 서식이든 이 네 가지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내야 되죠.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근데 이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법조문에는 표시되어 있지만은, 아세요? 이 의미는 의뢰인의 희망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개 의뢰 접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제시한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표시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점 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개 보수에 관해서 기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들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받고 작성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 네 가지 필요적 기사항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독자적으로 한 문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물은 적은 당연히 있겠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려내라라는 문제는 선택형 시험 출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암기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단순한 암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점차 늘어났고, 지금은 40문제 중에 거의 35문제 이상은 다 종합적인 사고, 응용을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83번에 3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면서 서식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장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이런데, 왜 이런 걸 시험 지문으로 주고 내보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 수험생들은 학습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할 때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하는 걸 너무나도 강렬하게 인식을 하는데,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식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래서 이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계약의 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을 하겠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및 날인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알겠어요? 오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중개의뢰인과 합의하여 5일로 약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로운 합의해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3월이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험 출제된 바는 없지만은 예상 문제집 같은데 아주 세밀하게 언급을 하는 교재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유효기간 3월에 관해서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도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이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도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인데, 다만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로운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즉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서식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규정도 있고 서식에도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일반 중개계약위원은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식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3월로 정해두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X가 되는 거죠. 3월이 맞기는 맞는데 서식에 표시되어 있지 시행령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는 고유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일반 중개계약도 공부를 했고 전속중개계약도 공부를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 의무사항 다르죠. 그래서 어떠한 중개계약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물 관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걸 구별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 즉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해야 되죠. 1번은 O 내용. 2번에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있고, 3번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공개했으면 그 공개한 내용을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도 있고, 4번에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했는데, 이 확인설명 의무는 법제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로서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와는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되죠. 5번 어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 형식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 전부 다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의 16절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 중개계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웬만큼 암기할 사항들은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가 기본서에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을 암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암기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 암기할 사항들 중에서 일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그 기본서를 책을 보는 것보다는 문제집을 보고 공부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본서의 문장을 정독을 쭉 몇 번 하면서 암기할 부분들이 나오면은 빠뜨리지 말고 암기하는 이런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에 내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특별히 우리 법령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인데 즉 고유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임의 서식을 작성해도 되는 거죠. 다만 그 임의 서식을 작성하든 저 권장 서식을 사용하든 필요적 계상 4가지는 꼭 기재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둘째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거죠. 정보 공개. 자, 그래서 이 정보 공개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또 7가지 정도로 우리 시행령에서 나열해 두고 있죠. 이걸 다 공부하면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셔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종류다, 소재지다, 면적이다, 지목이다, 건축물의 용도다, 구조다, 건축연도 등과 같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걸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도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성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들이죠.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지형 등 입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일조 소음 증등 등 환경 조건에 즉 그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과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이라든가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임차권 등과 같은 다만 이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거래 예정 금액도 지금 전속 중개를 접수받았을 때 공개할 거래 예정 금액이니까 의뢰는 희망 가격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이 공시지가만큼은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점검할 때 이렇게 암기할 항목들이 나오면은 빠뜨리지 않고 암기하는 이런 학습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 공개음에 따라서 공개한 내용이 있겠죠.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이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한 내용을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상황을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개 여부를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전속중개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히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런 확인 설명 의무와 그에 따른 의뢰인의 협조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규정 25조 규정에 따라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이런 식의 체계적인 정리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과정을 통해서 반복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73페이지 16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주인데 법제 2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85번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틀린 답항입니다.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그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받지 않고도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가보면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이 있어요. 이걸 소위 실무에서는 공인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자가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망을 보통 사설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또 세밀한 부분으로 어떤 점이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정보 공개의 수단이 전속 중개 결제할 때 정보 공개 수단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개 수단 중에 하나인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공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말하느냐, 사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다가 공개하도록 돼 있냐면 법조문을 잘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냐면 법제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는 게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설치 운영하는 소위 공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험 지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하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강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이라는 2차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다 능력이 계신 분들인데 사실상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가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법령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 위주로 시험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실전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실무로 가면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쪽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 개선책 중에 하나로도 일단 그 시험 과목별로 출제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맞춰가지고 출제 위촉도 하고 그리고 또 출제위원회 인적 풀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85번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해놨습니다. 5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해가지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니겠죠, 당연히. 지정 신청하면은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 규정부터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법규정상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옵니다. 그런데 이 지정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은 재량적 성격을 띤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또 틀린 답항이 되겠죠.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 완성된 사실을 알아야만이 거래정보망에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완성된지 안 됐는지는 그걸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74페이지에 86번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연히 지정권자인 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고 2번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번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변경성을 얻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운영하면은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됩니다.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의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데 기억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지문입니다. 다만 이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 약관에 해당하는 그런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사업자인 협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꼭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을 다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입 이용할 때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조문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87번에 지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인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1 이상 확보해야 될 것이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정보망 사업을 겸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요건으로서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여야 됩니다. 4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 신청을 한 그 부가통신사업자죠.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가통신사업자의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이 중요한 것이지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지정 요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5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88번에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권자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에 공개할 수 있다 한데 틀렸습니다. 우리 법규정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 가입 위반한 개업공인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 그랬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죠. 업무 정지처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겁니다. 89번에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을 승인을 얻어야 된다. 틀려버렸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를 그랬고 그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 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하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될 것이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 하면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에 대하는 개념으로서 법인이라고 쓴 거죠. 해산에서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처분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연인일 수도 있는데 자연인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지정받아가 운영하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 설비 용량은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놨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고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89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 90번 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부터 돼야 됩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2번에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했는데 2인 이상 확보가 아니고 1인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3번에 지정신청 시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시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등록증 사본은 과거 법에서는 인감증명서인데 등록증 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입 이용 신청을 실제로 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나 안 맞나 여부, 즉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첨부서류죠. 그래서 과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개정한 부분이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정대장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지금 나오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대장이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5번에 지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77페이지에서 17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